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요, 연준이 역대 최저 제로금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하나 떴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대응해서 4달까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하락을 했죠. 그런 긴급 인하 후 지금 현재 7일 만에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 1%에서 1.25% 정도 되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0%대 금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0.25%까지 내리겠다라는 거죠. 이는 이제 역대 최저금리인 2015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발표할 정책 패키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일단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은행의 자기자본 환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결제의 사용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폐가 코로나19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과 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지폐를 회수해서 소독하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균에 의한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아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폐도 세균을 옮기는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이런 새로운 화폐를 생산을 하고 또 이런 방역 작업을 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정책 패키지 내용 안에 실물 화폐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물 화폐가 사라지고 이런 디지털 화폐가 사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의 가치는 급락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금고에 돈을 쌓아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비자금이 사라지는 거죠. 비자금이 사라지면 큰일 나시는 분들 여러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런 디지털 화폐는요, 탈세를 줄이고 범죄를 줄이고 지하 자금이 완전 종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화폐가 현실화가 된다면 새로운 화폐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사실상 거의 신용카드나 디지털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현재 지갑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 개혁이죠. 새로운 화폐 개혁이 시작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향후 금은 화폐 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안전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금의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요, 미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이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7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1.25% 정도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현재 금리를 동결시켰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모두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데 하느니 과연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죠?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내달, 다음 달이죠,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춘 지, 그러니까 0.25% 낮춘 겁니다. 낮춘 지 5개월 만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어쩔 수가 없죠. 지난 미국에서 3일날 금리 인하를 0.5%로 전격 인하했기 때문에 이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에요? 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린다. 결국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풀릴 거 말고 현재 시중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풀려 있을까요? 자, 자료를 한번 보면요, 현재 부동자금 추이입니다. 변동 추이. 자,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951조였던 것이 5월 달에 964조, 9월 달에 988조, 11월 달에 1010조를 넘어서 12월 달에 1045조입니다. 자, 아직도 시중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약 1000조 정도를 돌파를 하고 있고, 매월 이러한 부동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동자금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SOC에 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투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SOC 올해 예산이 17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에만 17조 6천억 원의 62.7%, 거의 11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있고, 이 부동자금은 매월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SOC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 조기 집행을 하겠다, 약 11조 원 정도를 조기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 28일 날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11조 원의 추경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경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11조 7천억 갖고는 현재 이 금액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 총 생산량, 그러니까 GDP죠. GDP를 부양하는 데는 0.2%밖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GDP 1% 성장을 위해서는 약 4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어쨌거나 경우의 수로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러한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세계적인 거시 경제가 정말 바닥을 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장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안전자산으로. 자, 채권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뉴스입니다. 역시 채권시장 가보지 않은 길로 가나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발 충격에 의해서 투자금들이 이 증권시장을 탈출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선호를 하는 현재 채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시장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채권 수익률은 지금 연일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1.9%였던 국채가,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0.53%까지 떨어졌고요.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도 1.45%에서 1%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시장도 한번 볼까요? 2019년 12월부터 현재 3월 3일까지의 금시장 그래프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꾸준하게 금 가격이 상승을 했죠. 2020년 2월 20일 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코로나가 좀 확산세가 커지자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며칠 주춤했습니다. 며칠 주춤하다가 미국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뉴스도 있네요. 안전자산에 몰리는 돈, 금값 8년 만에 1,700불 돌파.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풍부한 유동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좀 확신이 되는, 그러니까 수익률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안전자산일까요? 아니면 불안전자산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제적인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게 내포되고 있죠. 서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감소 추세죠. 지금 한 26%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대비.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천이라든가 부천, 군포 등 거래량은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천의 청라라든가 송도 같은 지역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지금 호가가 1억에서 2억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상승세고요. 거래량 역시도 1월 달에 사상 최고치죠. 지금 한 전년 대비로 비교하면 한 175% 거래량이 쏟아졌고 2월달 거래량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가 지금 진행되는 곳들은 꾸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상당히 잠잠한 상태다. 이렇게 현재 코로나 사태에도요, 부동산 시장이 크게 누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탈동조화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이런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한 맥으로 같은 흐름을 탔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고, 이미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 유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 시장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 시장을 확대해야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의 투자 시장을 확대해서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글쎄요, 과연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다른 투자 시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에서 시중이 돈이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금하실 수도 있겠죠. 제로금리든 뭘든 난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겁이 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예금에 내놓겠다. 어차피 채권도 0%인데 예금도 0%라면 이제 예금 쪽으로 나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창업을 하겠다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창업을 해서, 아니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현재 요식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겠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아니면 창업 아니면 주식,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자산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금,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장은 이런 경기 불안, 거시경제 불안에 대한 경기 불안과 유동성 시장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돈은 결국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어디론가는 이 친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어디론가는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거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던 때가 있었죠. 2006년에 그때 우리가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부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7개 지역이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목동, 용인, 분당, 평촌입니다.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2008년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 최정점을 찍죠. 그러더니 2014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습니다. 부동산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6년이 지났네요. 현재는 어떻죠? 이런 폭락했었던,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하락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게 많잖아요. IMF도 예를 들고, 그리고 뭐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도 얘기를 들고, 버블세븐 봐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떠냐라는 거죠. 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풍부한 유동자금은 좋은 입지의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란 다시 바꿔 말하면 대중들이 인지를 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이 꾸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지금 이 꾸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의 경우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못 맞출 경우 향후에 빠져나오기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급등한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우리가 이제 IMF 같은 대폭락장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뭐 버블세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런 IMF 대폭락장에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IMF 같은 대폭락장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다 폭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대폭락장에서도 상승한 주식은 반드시 있다. 그죠? 항상 이러한 위기가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그 점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당분간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안정될 거라고. 뭐 지금 상황이 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린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유동성에 대한 효과를 보겠지만 당장은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 간의 왕래가 없는데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자, 정책이란 있잖아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그냥 떠나서, 그냥 현재 부동산 정책이 19번이나 나왔잖아요. 제가 올린 또 지난 영상을 보면 30번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변수이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정말 바닥을 칠 경우 규제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거는 가봐야지 되는 거고요. 다시 정책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정책이란 제가 뭐라 그랬죠? 될 때까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19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19번 정책이 왜 나왔냐? 정책이 먹히질 않으니까 19번째 정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값이 잡힐 때까지 하는 게 정책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아마
4월 달에 한번 정책이 나올 겁니다. 예, 20번째 됐지. 그리고 또 몇 달 있다 21번째 정책이 나올 거고, 또 몇 달 있다 23번째 정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하는 게 정책입니다. 그럼 이번 금리 인하 역시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한번 맞물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경기 부양 정책은 언제까지 할까요? 전 세계 경제가, 그죠? 좋아질 때까지 이 금리 인하 정책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없으면 금리를 오를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라든가 초석이 깔리지 않으면 이 유동성 성장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정의는 정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 다가오는 봄에는 코로나 사태가 정말 빨리 진정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경기가 제자리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